제가 어제 좀 놀랐어요. 되게 놀랐는데 네. 속초하고 울릉도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형식적으로 공해상이니까 우리의 이제 심리적으로는 우리 바다인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속초 앞바다, 울릉도 공습경보 요 두 문구가 주는 심리적 충격들이 그리고 그 있죠. 가운데 떨어진 거니까 네. 속초하고 울릉도 가운데 거기에 놀랐고 거기에 별로 놀라지 않는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랐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북한이 막 이렇게 자꾸 쏴요. 네. 쏘면은 그게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꾸 쏘면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러려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타짜 시간입니다.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현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들어온 속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어제 이제 울릉도 공습경보 있었고 NLL을 넘어가지고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6.25 이후로 휴전 이후로 최초라고 하죠. 우리 영토에 그러니까 쉽게 좀 광의의 우리 영토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건데 오늘 아침 나온 속보가 또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라는 거죠. 어제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합쳐서 미사일 25발, 포사격이 100발인데 오늘 또다시 동해상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글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왜냐면 우리 국가 애도 기간인데 니들은 국가 애도 기간이건 뭐건 뭐 이태원에서 150명 사상자가 나건 뭐건 우리는 그냥 내가 할 거 하겠다 뭐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뭐 전폭기, 전투기 다 동원해가지고 한 240여 대가 지금 공중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네.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잖아요. 속초에서 57km, 울릉도에서 167km. 우리 직접 영해는 아니지만 우리 영해에 준하는 곳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큰 도발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상응하는 아니면은 정말 더 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쏜 거는요. 한번 통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계? 예. 올해 들어 탄도 미사일을 30차례 쐈어요.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는 19번째예요. 많이도 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19번을 쏘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련 안 할 때도 쏘고 훈련할 때도 쏘고 그러니까 뭐 저도 여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이 7차 핵실험의 핵심은 그 단거리에 쏠 수 있는 투발 수단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다. 예컨대 ICBM을 쏘면 뭐 미국 본토, 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단거리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그다음 우리 한반도에 대한 거를 7차 핵실험이 그 준비를 하고 그 전 단계로서 이런 미사일, 핵이 안 달린 미사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일단 이게 저 발표가 되면 죄송합니다. 발사가 되면 여야 대통령실 마찬가지 여야에서 이제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이야 뭐 여당이고 워낙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비판적이었고 보수 정당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톤의 이제 논평들이 나오는 건데 민주당은 어때요? 만약에 이런 미사일 발사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비판하는 톤의 성명이 나오고 어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 성명의 비판에도 수위가 있잖아요. 톤이라든지 발표하는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그 전략의 기본 방향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잖아요. 대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규탄할 건 규탄을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긴장이 높아지는 부분은 좀 경계를 한다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왜 이러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제 정서가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대결 양상 이게 뭐 거의 유니폴라 시스템에서 바이폴라로 다시 넘어가는 어떤 시스템의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자기들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굉장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양쪽에서.
양쪽에서 다 얻으면 좋고 네. 적어도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니들 우리가 무너지면 그쵸. 뭐 이런 국제 거예요. 정세의 네. 틈을 이용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그거와 관련된 굉장히 전략적인 계산에 의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했어요. 북한이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러시아 쪽에 물자를 포탄하고 그냥 이제 군수 물자가 네. 아니라 이제 포탄 탄약을 이렇게 된 증거를 잡았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관심을 모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어제 좀 놀랐어요. 되게 놀랐는데 네. 속초하고 울릉도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공해상이니까 우리의 이제 심리적으로는 우리 바다인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속초 앞바다, 울릉도 공습경보 이 두 문구가 주는 심리적 충격들이 그리고 그 있죠. 가운데 떨어진 거니까 네. 속초하고 울릉도 가운데 거기에 놀랐고 거기에 별로 놀라지 않는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랐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북한이 막 이렇게 자꾸 쏴요. 네. 쏘면은 그게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꾸 쏘면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러려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얘기 뭐예요? 이제 사전 취재 때 우리 윤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며요. 민주당이 논평하는데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대로 김상일 선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전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미국 대사 접견을 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거기에서 이제 뭐 한미 동맹 강조하고 뭐 친일 뭐 이런 이야기 한미일 훈련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약간 덧붙이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도 괜히 민주당한테 왜 니들 뭐 말 바꿨냐 이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같은 스탠스로 오면은 꼭 같이 손잡고 가면 되는 거지. 안 보이는 국익이 없다. 뭐 니들 왜 안 보이는 이쪽으로 정지 뭐가 없다지. 뭐 정쟁이 없다. 정쟁이 뭐, 없다. 왜 니들이 이쪽으로 오냐 하던 대로 해라. 이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수단. 네, 미국과 남조선이 겁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핵 무력의 특수한 수단을 사용하겠다. 가공할 사건에 증명하고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군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억지력이 있느냐는 거지. 우리가 예. 뭐 싸워서 쟤네들을 무찔러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겨도 우리한테 피해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진 게 훨씬 많고 훨씬 부유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가 훨씬 커요. 똑같이 포탄 떨어지면 예. 우리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쪽에서 도발하는 거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총평부터 좀 제가 출연하는 시는 의원들께도 이 질문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번 주는 정부의 대응 참사 터지고 나서 있었던 뭐 대응을 총평적으로 좀 총평해서 좀 평가부터 좀 해보죠. 우리 윤 실장부터. 안 좋죠. 뭐 극초기에는 아주 극초기에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뭐 여야가 이제 조금 이렇게 다 자제하고 뜻을 모으는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살얼음판 같긴 했었어요. 언제 이런 분위기가 확 깨질지 모르겠다. 그 민주당이 국가 애도 기간에는 정쟁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게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그렇죠. 예, 걱정이 그게 있었다는 이제 거구나. 뭐 남북 긴장 비슷하게 근데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해서 깨졌죠.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고 경찰의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난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해가지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고 자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애도하고 자제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민 장관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면에 대한 관심도가 쏟아지면서 신고를 여러 번이나 했는데 뭐 했던 거지? 경찰 기동대는 뭐 누구는 뭐 요청했다 그러고 누구는 요청 못 받았다고 이게 뭐지? 하면서 뭐 그 살얼음판이 와장창 다 깨진 거죠. 민주당은 처음부터 좀 차분한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대했던 게
정부와 여당의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 이걸 원했는데 국민 눈높이는 사라지고 국민 눈 회피만 존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진실이 잘 규명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나 의무가 국민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당연히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까 말한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수장한테 그거 좀 여쭤볼게요. 저 대통령의 대응, 그러니까 사건 초기부터 대통령의 대응보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그러세요. 시작을 할게요. 두 가지 부분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공직을 담당할 능력이나 자격이나 자질이나 인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 투입하더라도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얘기. 인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경찰청장은 처음에 일성이 뭐였냐면 현장에서 대응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서 현장 파출소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책임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고 책임을 밀었어요. 비겁한 모습을 취하는 거죠. 공직자면 위로 올라갈수록 정말 제 책임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그러니까 하는데 설사 실제로 자기 책임이 아니고 네. 과학적 논리적으로는 현장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렇게 그리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 본인 책임입니다. 책임이라고? 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계속 변명만 얘기했다. 이분들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과 어제부터는 야 국가의 시스템이 좀 망가진 거 아니야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경찰청장이라든지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시간 27분, 1시간 59분 이후에나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스템이 망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 얘기부터 좀 그럼 짚어보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게 어떻게 경찰청장한테 그렇게 늦게 보고가 됐지? 대통령보다 늦게. 원래 경찰청장이 먼저 딱 알아가지고 상황 파악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바로 그러니까, 잡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서울경찰청장은 1시간 21분, 경찰청장은 1시간 59분, 행안부 장관은 1시간 5분이 지난 다음에 공식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경찰청장보다 제가 빨리 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행안부 장관은 이제 소방을 통해 가지고 더 빨리 받았다. 아니,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내의 재해 문자고 소방 관련해서 한 거는 대통령. 대통령이 제일 먼저. 원래 대통령이 사실 제일 늦게 아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았어요. 장성철 소장께서 한마디로 잘 규정을 해준 거죠.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는 때는 딱 하나예요. 본인의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생각들이 다른 데가 있다. 그 생각이라는 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다른 데 생각이 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이나 처음에 최초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자리 자체가 책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리 자체가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자기가 직접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되는 일 내지는 조금 거기에서 좀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더라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고등학교에서 폭력 사태 일어나면 교장 선생님 물러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도리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큰 틀에서 보면요,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무한 책임을 느낀다.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바깥에서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서울경찰청장까지 책임이지 장관은 도의적 책임이지 어떻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라고 말을 해주면서 분위기가 뭐 이렇게 되는 게 뭐 상식적인 건데 본인이 먼저 이게 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진짜 나 궁금한 거 이게 사람 그 김상일 평론가랑 세 분 다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진짜 뭐 경찰청장이나 장관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이 통행 천장 나와서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논리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자리가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야 된다는 게 모범 답안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두 사람 왜 안 그랬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어요. 이런 어. 일이 벌어질 때 예를 들면은 서울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 야 언론 보도 보니까 이태원에 금토일 해보면 대략 한 30만 명 모인다는데 치안 안전 질서 유지 대책 좀 제대로 세워라. 서울청장한테 얘기하고 서울청장이 용산경찰서장한테 얘기하고 이태원 파출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자 어떤 대책을 마련할까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태원의 파출소에 있는 경찰이나 파출서장이 이거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용산서장, 서울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쪽에서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죠. 네. 자, 이 부분 우리가 제대로 질서 유지해야 되겠다. 교통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이 사항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무능력하다. 네. 무능력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공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이익이에요? 아니거든요. 공직의 평가 기준은 공사 아니야? 국민의 만족도예요. 아, 국민의 만족도. 국민이 만족을 못하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그쵸? 하려고 했더라도 결과가 안 좋아서. 민간이 추구하는 거는 이익이에요. 프로핏이죠. 그렇지만 공공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 서비스.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 이걸 가지고 하는 거기에 건데 이제 핵심이 제일 기본이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뭐 예컨대 행안부 장관 보고 왜 당신이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한테 이태원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제대로 봐라고 말 안 했어라고는 묻지 않아요. 장관이 그렇게는 디테일한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아까 저 장성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자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아래에서 묵살했냐? 아니면 아래부터 올라갔는데 위에서 묵살했냐? 아니면 뭐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냥 씹어 먹었냐? 에이, 이건 뭐 대강 뭐 넘어가겠지. 작년에도 일 없었으니까 그건 금방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왜 안 했냐라는 책임을 묻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걸 뭐 일을 더 만들고 그리고 뒤에 119 신고 같은 거가 터져 나오니까 그런 데 대한 상황 파악 같은 게 제대로 됐었나? 나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앞서 그 경찰청장이랑 저 늦게 안 거 있잖아요. 네. 대통령보다 그게 이제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근데 궁금한 건 뭐냐? 그 시스템은 전 정부 전 정부도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무슨 야 보고 체계 쭉 바꿔봐. 예를 들면 무슨 체제를 확 바꿔서 뒤집었으면 그 뒤집는 과정에서 혼란도 있고 뭐 이래서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될 텐데 원래부터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기본적인 시스템. 저는 근데 왜 그게 작동 안 한 거예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추론은 분위기? 네, 분위기 자체가 이런 거 말 안 해도 되고 이런 자기 분위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하면 네. 성공할 수 있다라든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네. 위에다 줄 잘 대고 줄 잘 서면 성공한다라는 분위기가 되면 네. 아니 근데 지금 인사를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인사를 너무 못해요. 윤태곤 실장은 저 시스템 진단 이런 거 좀 하잖아. 뭐 컨설팅. 경찰이 뭐 옛날에는 자기 자리에서 다 전 정부까지 열심히 일했고 줄 안 되고 현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줄 된다. 이건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게 근데 얘기한 이제 건 네. 아니었고 근데 이제 비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시스템에 대한 아니었고. 문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고 조심스러운데 뭐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는 그건 동의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경찰청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1호 경찰서가 종로경찰서예요. 네. 종로경찰서는 최고의 경비 전문가. 그리고 그렇겠네. 되게 진급할 자리가 되는 거고 종로경찰서장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뭐라고 하면은 서울경찰청이든 기동대든 뭐 경찰청에서도 막 즉각적으로 자원을 투여해줘요. 광화문하고 청와대를 우리 반환하면서. 종로경찰서 어디인지 알지 않습니까? 안국역 앞에 있어가지고 위로는 청와대, 아래는 광화문, 뭐 한국은행 이렇게까지 다 보는데 그러면은 이른바 뭐 이런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1호 경찰서 용산 경찰서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뭐 관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게 잠시만요. 별로 예. 나머지 얘기 잠시 쉬었다가 사부에서 할게요. 사부로 돌아왔습니다. 윤 실장 아까 하던 얘기 마저 좀 마무리해 주세요.
종로경찰서하고 네, 용산경찰서. 그러니까 종로경찰서는 뭐 너무 거창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종로경찰서 출발이 경무대 경찰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원래는 네. 대통령 경호실의 기능까지 다 겸하고 있었던 네. 뭐 심지어 조선 총독부로 네. 올라가도 네. 이런 이제 전통하고 관행이 확립돼 있는 곳인데 네. 용산 이전 이후에 이 용산경찰 제가 이건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관행적인 이런 것들이 돼 있는지 그건 좀 부족해 보여요. 근데 지금. 당시에 좀 용산경찰서장이 정신이 없었던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9시까지 그 용산 대통령실 주위의 집회가 그때 끝나가지고 용산경찰서장은 9시 반쯤에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태원 파출서장으로부터 9시 반 이후에 보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밥 먹다가 이제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현장 지휘를 했는데 그때 이후에 바로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를 안 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시간 반 이후에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과연 시스템이 망가지고 무너진 것이냐라는 차원의 문제도 봐야 될 것 같고 용산경찰서장은 왜 즉각적으로 보고를 안 했는지 한 라인이 있을 거예요. 성장하고는. 뭐 9시 119 신고 받고 9시에 왜 기동대 이동 안 시켰는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봐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를 뭐 질서 유지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용산 경찰서에 서장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때 공직을 담당했던 분은 뭐 했을까?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112 녹취록에 그렇게 112에 살려주세요. 압사 직전에 이런 보고가 왔는데 왜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보다도 경찰서에 왜 늦게 보고가 되는지 이게 이제 의문점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수사하고 감찰이 있는다니까 결과 나오는 거 좀 보고 다시 전에 얘기를 우리 나누고. 장 소장님이 용산 경찰서장이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뭐 안 한 그런 건지 못 한 건지 이런 것도 밝혀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 한 것으로. 예, 그런 부분은 감찰 늦은 거죠. 늦은 거. 예. 그때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책임론 얘기 좀 해볼게요. 야당에서는 일단 윤희근 경찰청장,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 보면 국민의힘 분위기 어때요? 그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네. 네.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너무 국민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 했던 말은요. 이상민 장관 얘기는 변호사처럼 나 잘못 없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공직을 담당할 만한 분이신가라는 그런 회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장관까지는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기본 대통령실 분위기도 윤희근 경찰청장까지는 거의 경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이상민 장관 이것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형식을 취할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경질이냐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은 본인이 사퇴하는 걸로 갈 거냐 이러한 형식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이상민을 보호해야 돼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결국 결심은 대통령이잖아요. 인사권자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경질이든 자진사퇴든 하는 걸로 그냥 이거는 지금 거의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마다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은 뭐 경질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고 경질하거나 사표를 받지 않고 이 정말 헝클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실 참모나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다면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이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뭐 수습 후 경질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철저 조사 후 뭐 책임 뭐 이게 이 수습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이 사람들의 민심과 여기에 대한 수습이 있고 사건 현장에 대한 수습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건 현장에 대한 수습은
끝났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 신원도 다 파악이 돼 있고 지금 신원 파악 못한 분들 없고 그 현장 보존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1차 아주 초기에 수습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큰 의미의 수습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경질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조사 후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아무리 조사해도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인 책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장관이 직접적으로 뭐 아주 잘못된 지시를 했다거나 잘못된 뭐 보고를 묵살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장관이 되는 그 경지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아니 장관한테까지 보고가 들어왔는데 장관이 그걸 뭐 묵살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잖아요. 기사 보니까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총리 그만뒀다는데. 그렇죠. 성수대교 그러니까 이거를 총리랑 뭔 상관이야? 조사해가지고 잘못이 나오면은 책임입니다. 이거는 현장 경찰한테 맞는 말입니다. 네.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신 이제 억울한 경찰들도 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네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책임져는 말이 안 되죠. 네. 하지만 장관에 대한 책임은 다르다? 조사해서 뭐 나오면은 책임이고 안 나오면은 책임 안 묻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실 아니 가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 그 나오는 지금 거야. 저는 뭐 아마도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11월 6일이겠죠. 5일까지 애도 기간이고 6일부터는 대통령이 뭐 도어 스태핑도 하고 뭔가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6일 날 경질을 한다든지 뭐 곧 경질을 하겠다라든지 뭐 6일일 것이고 뭐 그 뒤는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장 소장이 얘기한 이상민 장관까지는 직접적인 어떤 업무의 영역에 속하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뭐 사퇴 또는 경질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근데 해야 지금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당위의 문장 하나 대통령이 할 것이다. 아니면 안 하고 버틸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버틸 안 하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제가 볼 그럼 때는 내 예상을 그걸 안 모르는 거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안 하면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 운영할 만한 권위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이미 영이 서겠어요. 초기 대응 발언으로 인해서 그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권위는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민의 분위기를 만약에 모르고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는 더 커지지 수습이 안 돼요. 이게 이상민 장관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끝날 수도 있는 것을 끝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 직접적인 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 있냐면 경찰국을 그때 행안부 내에 두면서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런데 직접 통제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의미로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경찰에 대한 건 행정안전부예요. 이름 자체가. 우리 안전? 기억하실 텐데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 해체하고 그때 뭐 안전부인가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현 정부 들어오면서 행자부하고 그 안전부를 합쳐가지고 행안부가 참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가 된 거죠. 그게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행정안전부니까. 행안부는 재난관리의 주무 부서입니다. 그 자, 사람이 그러면 책임져야죠. 자 이렇게 해요. 이상민 장관까지는 경질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 타짜 세 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위로 올라가면 총리를 비롯한 전면 개각 가능성 있어요? 해야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총리도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보여줬고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총리를 믿고 국정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인정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시청 앞에 있는 그 추모하는 곳에 가서 많은 정말 이 사건과 관계없는 많은 일반 국민들도 내가 어른이라서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왜 못 도와줬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시점을 보시는지 아니면 사과하면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국민들 위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하시는 게 빨리 필요하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의도 정치권의 어법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헌법에 상위법이 하나 있다. 민심법, 여론법, 그게 국민정서법이에요. 국민정서법. 지금 현 정부의 대응이 국민정서에 상당히 많이 어긋나 있거든요. 국민정서에 계속해서 어긋나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걸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덕수 총리도 경질해야 된다? 그런 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태도로 계속 간다면 저는 그 부분까지도 당연히 요구가 될 거라고 봐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한덕수 총리 직접 이 사건의 책임이라기보다 그 말 농담 뭐 웃기지도 않은 농담한 거로 농담 때문에 경질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근데 국정을 리셋한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고 싶고 또 본인도 국정을 리셋하고 싶다면 경질인 것이고 지금 그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아니겠죠. 이참에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냐의 그렇죠. 차이인 거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차이겠죠. 그리고 그게 전면 개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사청문회. 경제 파트하고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회고 경제 파트하고 안보 파트를 지금 바꾸기가 쉽지 않기 그렇겠구나, 때문에. 그거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 얘기인데 이걸 저 왜 여쭤보냐면 김상환 평론가한테 여쭤봐. 어제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 저희 인터뷰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 사퇴해야 됩니다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면 무상급식 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밥 안 준 거보다 이 사태가 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무상급식 때 자진 사퇴했으니까 주민투표하고 자진 사퇴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이 책임지는 건 사퇴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라고 이제 피해가긴 했거든요. 저는 그건 뭐 장경태 의원의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또 저는 결정을 할 거라고 봐요. 시장으로서 이거를 임하는 자세, 후속 그 어떤 수습을 하는 어떤 모습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지 지금 장경태 의원이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뭔지를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정치권도 이거에 대해서 뭐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큰 부메랑에 직면할 것이다. 기사 보니까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런 딱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네. 그런 취지의 얘기를 어제 또 했던데. 그럼 지도부 그러니까 두 명이 벌써. 저는 오세훈 시장 뭐 사퇴 얘기보다는 용산구청장 사퇴가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당일날에도 그 현장에 갔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대책회의에 용산구청장이 불참하고 야유회 바자회 갔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본인의 관내에서 가장 큰 행사 정말 30만 명이 몰린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구청장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갔잖아요. 30분 전에 사고 나기 30분 전에 본인이 현장 점검하러 갔는데 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보고 집에 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거기 산대. 그러니까 그분이 구의원 출신인데 이 구의원의 지역구는 좀 촘촘하잖아요. 뭐 1가 2나 이런 식으로 해. 그 이태원 지역이 지역구로 해야 된대. 그럼 잘 알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도 모르겠을까? 뭐 여기 출신인데 뭐 공무원 하다가 뭐 기업에 있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이 있고 아예 바닥부터 올라온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후자란 말이에요. 바닥과 더 올라간.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용산구청장 당신은 참사 직전에 그 현장 점검 갔는데 왜 현장에서 조치를 제대로 안 취했어? 라고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평소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지금 압사당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 많은 국민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8시 반에 갔는데도 그냥 평소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그냥 이걸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상. 네. 그런 어떤 지금 이 사고 후에 보여준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스스로 좀 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 더 큰 수모를 겪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윤태곤 실장 앞서도 얘기했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책임지는 건 사퇴밖에 없잖아요. 그건 네. 보궐선거하고 뭐 이런 건데 용산구청장도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정도일 것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근데 용산구청장이야말로 조금 수습한 후에 네, 수습한 후에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거기 지역번호 경찰은 뭐 구의원인데. 서울경찰청장이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네. 바로 이제 임명이 돼요. 경찰청장은 그렇지. 청문회를 해야 되지만은 근데 여기는 이제 부구청장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요? 그건 저는 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는 지금 거기까지 나가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 어떤 그 시각에서 약간 다른 시각을 그냥 억지로 갖다 껴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현재로서는 좀 들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네, 그래서 출당을 시키든지 네. 아니면 당원 자격을 좀 박탈하든지 오. 아니면 윤리를 통해서 어떤 징계를 하든지 이것이야말로 윤리 징계감이 아니냐. 저는 근데 그 당이 그 사퇴 권고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당의 징계라는 게 사실 우리 당하고 끊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공직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 우리 사람 아니야 이거. 네, 그렇죠. 거꾸로 되면은 뭔가 꼬리 자르기식이 되는 알겠어요. 느낌. 자, 민주당 관련해서 하나만 짚어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대여공사를 전환했습니다. 근데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녹취록도 공개되고 경찰의 어떤 무능, 실수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야당 입장에서. 근데 어제 윤 실장 최고위원회하고 백브리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단어를 책임이라는 단어를 수인 2번 반복했다. 요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최소 2년은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백브리핑에서. 네, 그러면 그냥 2년이라면은 기자한테 들었어요. 예, 들으셨어요 이 얘기? 2년이라면 다음은 총선까지 이 이슈로 끌고 갈 거다. 뭐 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끌고 갈 거다인지 뭐 갈 것 같다라는 이게 워딩이 약간 네, 알겠어요. 불분명한데 무슨 말인지.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얼음판이 와르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강하게 나가도 부담이 없다라는 건 분명한 게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럴 수 있죠. 야당 입장에서. 근데 아까 김상윤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시장 머시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올라가면 또 역풍 그렇죠. 부는 거는 네. 금방이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세월호 참사 이후의 선거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기지 못했어요. 네, 사실은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했어요. 그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그때 우리가 졌어야지 정신을 차리는 건데 그때 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래도 선거에 안 지네? 저런 참사가 라고- 벌써 발생했는데도 이겼어 네. 이렇게 되고 하고 뭐 민주당은 정말 뭐 우리의 상대가 안 되네 네. 였기 때문에 그 파국적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거꾸로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도부가 기준을 세워주고 계속해서 그것을 그 정치인들한테 인지시켜 주는 것. 그 기준은 뭐냐? 국민을 위한 것이냐예요. 정말 이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국민을 위한 말이냐, 국민을 위한 행동이냐,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위한 말이냐,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위한 행동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반면에 지금 언론에서 대여 공세라는 표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녹취록이 까진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규명해야 될 일이 그리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밝혀주려는 노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장수영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정권이 이제 끝나고 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거기가 분기점 이런 게 꼭 있잖아요. 아마 박근혜 정부는 돌아보면 세월호 때부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돌아보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끝난 이후에 되돌아봤을 때 이 이태원 참사 이게 그때 잘했어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만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때 네. 당시에 대통령실과 친박들이 네.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론이 가지 않도록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다 방어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한 사태가 계속 벌어졌었는데 지금도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당에 있는 윤핵관들이 네. 이거는 대통령 책임이 아니야. 대통령한테 불똥 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면 네. 이것은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해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있는 네. 지도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국민 편에 서야 된다니까요. 국민 입장에서 얘기해야 돼요.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민이 왜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멘트가 나와야지 대통령을 보호하고 행안부 장관 보호하는 식의 멘트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